중국은 웅장했습니다. 상하이의 고층 빌딩들이 푸른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르고 베이징의 웅장한 역사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미래는 바로 중국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서울역 지하철 플랫폼에 발을 내딛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중국인 친구가 그랬습니다. 한국은 그냥 중국 따라하는 작은 나라라고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녀의 편견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월드박스 채널이 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존슨입니다. BBC 아시아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지난 15년간 아시아 각국을 취재하면서 이 대륙의 역동적인 변화를 지켜봐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로 중국의 압도적인 성장이었습니다. 몇 달 전 베이징에서 중국 경제 급성장 르포를 취재할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금성에서 바라본 베이징의 스카이라인은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웅장했어요. 과거와 현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 모습에서 저는 인류 문명의 새로운 중심지를 보는 듯했습니다. 상하이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푸동신구의 마천루들이 황푸강을 사이에 두고 펼쳐진 모습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밤이 되면 네온사인으로 수놓인 스카이라인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중국인 파트너 리민 기자는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라, 이것이 바로 진짜 아시아의 모습이야. 14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위상, 5,000년 역사의 깊이까지. 이런 스케일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는 절대 따라올 수 없어. 리밍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숫자만 봐도 중국의 규모는 정말 압도적이었거든요. GDP 17조 달러, 인구 14억 명, 국토 면적 960만 제곱킬로미터. 이런 수치들 앞에서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정말 작아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리밍은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중국 경제권의 작은 위성국가일 뿐이야. K에서 팝이나 드라마 같은 건 일시적 유행에 불과하고 결국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과 문화산업 앞에서는 한계가 있어.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도 중국 시장 없이는 생존하기 어렵잖아. 당시 저도 그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한국의 GDP는 중국의 10분의 1도 안 되고 인구도 5천만 명 정도에 불과했으니까요. 아무리 한류가 인기라고 해도 중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과 비교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이 들어왔을 때도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업무상 다녀와야 하는 곳 정도로만 생각했죠. 비행기 안에서도 리밍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짜 아시아를 이해하려면 중국을 봐야 해. 한국 같은 작은 나라로는 아시아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어.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 자체가 너무 깔끔하고 효율적이었거든요. 입국 절차도 빠르고 정확했고 안내 시설들도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었어요. 중국 공항들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리밍의 말이 정말 맞는 걸까? 이 나라가 정말 그저 중국의 아류작에 불과한 걸까? 그런 의문을 품은 채 서울 시내에 도착했는데 바로 그 순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홍대 입구역에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런던에서도 이 시간대는 지하철역이 좀 을씨년스러운데 서울은 어떨까 궁금했거든요. 지하철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사 내부가 너무 밝고 깨끗한 거예요.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벽면도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마치 누군가 방금 전에 청소를 끝낸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경계하는 기색이 없었거든요. 특히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도 여유롭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 여성 혼자 지하철역에 있다면 누구나 주변을 경계하게 마련인데 여기서는 그런 긴장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숙소가 있는 강남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도 마찬가지로 놀라웠습니다. 좌석도 찢어진 곳 하나 없고 바닥도 반질반질했어요. 런던 지하철과는 천지 차이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했습니다. 런던이나 베이징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다니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모두가 자연스럽게 작은 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강요받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강남역에 내려서 더욱 놀랐습니다.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시끄럽거나 어수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활기차면서도 질서정연했어요. 가로등이 밝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치안이 좋아서 그런 건지 전혀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중국 대도시들의 밤거리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을 하나 샀는데 직원분이 정말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편의점 밖에 있는 테이블들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특별히 관리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숙소로 가는 길에 또 한 번 놀랐어요. 건물들이 정말 잘 정돈되어 있는 거예요. 간판들도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 깔끔했고 보도블록도 균열 하나 없이 평평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설계도에 따라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경찰관이 거의 보이지 않았거든요. 런던이나 베이징에서는 번화가에 늘 경찰들이 순찰을 도는데 여기서는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모든 게 질서정연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이밍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서울에 잘 도착했다고. 그리고 생각보다 깨끗하고 안전해 보인다고요. 리밍이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야. 너무 인위적이라는 거지. 진짜 도시의 활력은 좀 더 자유분방하고 역동적인 게 자연스러워. 상하이나 베이징처럼 좀 어수선해야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거야. 그리고 한국 경제 규모도 언급했어요. GDP가 중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나라라서 도시 관리가 쉬운 거야. 중국처럼 큰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사실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규모의 경제를 생각해보면 작은 나라가 관리하기 더 쉬운 게 당연하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정말 단순히 규모의 차이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걸까? 그런 의문을 품은 채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은 좀 더 자세히 관찰해봐야겠다고 다짐하면서요. 하지만 제가 다음날 목격하게 될 장면은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6시, 저는 일찍 일어나서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관찰해보고 싶었거든요. 한강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77세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혼자서 빠른 걸음으로 한강변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불안해하시거나 주변을 경계하시는 모습이 없이 오히려 여유롭고 평화로워 보이셨습니다.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새벽 6시에 70대 할머니가 혼자서 공원을 산책한다니요. 그것도 강변의 다소 외진 곳에서 말이죠. 호기심이 생긴 저는 그 할머니께 다가가서 간단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할머니는 박순자 씨라고 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45년간 매일 새벽 산책이 제 일상이에요. 한 번도 위험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여기서 태어나 평생 살았는데 이 동네가 제게는 집 안방만큼 안전해요. 손자가 런던에 유학 간다고 하는데 거기선 이런 일이 상상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45년간 매일 새벽에 혼자 산책을 한다고요. 그것도 한 번도 위험을 느낀 적이 없다고요. 긴 코스를 따라 뛰면서 더 많은 분들을 관찰해봤어요. 중년 여성분들이 혼자서 요가를 하고 계시고 젊은 여성들도 혼자서 조깅하고 있었어요. 물론 남성들도 많았지만 여성분들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운동하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혼자 운동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화장실을 이용할 일이 있어서 한강공원 화장실에 갔는데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바닥도 벽도 변기도 모든 게 호텔 수준으로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향이었어요. 공중화장실에서 좋은 향이 나다니요. 처음에는 방금 청소를 했나 싶었는데 청소용품 냄새가 아니라 정말 좋은 방향제 냄새였어요. 관리사무소에 가서 직접 물어봤어요.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요. 담당 직원분이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청소를 하고 자동 방향제 시스템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런 말씀이었어요.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깨끗하게 써주셔서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들 뒷정리를 잘하고 가시거든요.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려고 잠시 지켜봤어요.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오실 때 모습을 보니 정말로 모두들 뒷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휴지도 제대로 버리시고 세면대도 물기를 닦고 나오시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단순히 관리만 잘해서가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요. 점심때가 되어서 근처 식당에 갔는데 이른 시간임에도 손님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혼자 오신 분들이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혼자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분들 표정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전혀 외롭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여유롭고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신문을 읽으시거나 창밖을 바라보시면서 천천히 식사를 즐기고 계셨거든요. 식당 사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혼자 오시는 손님들이 많으시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은 아침 일찍 혼자 오셔서 식사하시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안전하고 편안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세상에 이런 사회가 존재할 수 있는 걸까? 특히 대도시에서 말이에요. 오후에는 이태원 쪽으로 가봤어요. 외국인이 많이 모인다는 곳이라고 해서 어떨지 궁금했거든요. 역시나 외국인들이 많았는데 모두들 편안해 보였어요. 특별히 조심하거나 경계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태원 거리를 걸으면서 몇몇 외국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미군 가족으로 보이는 분들이었는데 한국 치안에 대해 물어보니 정말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정말 좋아요. 아이들 혼자 학교 보내는 것도 전혀 걱정 안 돼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독일 외교관 부인이라고 하신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벽 조깅도 전혀 문제 없어요. 베를린에서도 이 정도로 안전하지는 않아요. 이런 증언들을 들으면서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제가 느낀 게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리민과의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리민과 영상통화를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자 이밍의 목소리에서 불쾌함이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사라, 너는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BBC 기자답지 못하게 말이야. 겨우 하루 이틀 본 것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다니. 이건 정말 성급한 일반화야. 리밍의 어조가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어요. 그동안 함께 일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이 그렇게 완벽할 리가 없어. 아마 관광객이라서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겠지. 진짜 문제들은 숨겨져 있을 거야. 내가 본 건 그냥 표면적인 것일 뿐이야. 리밍은 계속해서 중국과 비교하며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은 워낙 크고 인구가 많아서 그런 세밀한 관리가 어려워. 14억 명을 관리하는 게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알아? 한국은 고작 5천만 명의 작은 나라니까 가능한 일이야. 만약 중국만큼 큰 나라였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거야. 그리고 더욱 직설적인 말도 했어요. 상하이나 베이징의 웅장함과 역동성을 생각해봐. 그런 스케일과 에너지는 한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을 거야. 진짜 아시아의 중심은 여전히 중국이라고. 리밍의 반응에서 뭔가 자존심이 상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동안 중국이 아시아 최고라고 자랑해왔는데 제가 한국을 칭찬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 본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리밍,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 내가 직접 본 것들을 말하는 거야. 새벽에 할머니들이 혼자서 조깅하는 모습, 아이들이 밤에 혼자 학원에서 돌아오는 모습, 공중화장실에서 향이 나는 것까지. 이런 것들이 정말 표면적인 것일까? 그러자 리밍이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런 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한국도 분명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있을 거야. 내가 며칠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중국의 발전 속도와 규모를 생각해봐. 상하이의 마천루, 베이징의 웅장함, 선전의 기술력.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국력이야. 리밍은 한국의 안전이나 청결함 같은 건 부차적인 것이라고 단정했어요.
중국도 삶의 질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 특히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대도시들은 이미 선진국 수준이야. 한국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분명 상하이나 베이징도 훌륭한 도시들이지만 한국에서 느낀 이 편안함과 안전함은 정말 다른 차원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럼 리밍, 너는 상하이에서 밤에 혼자 다닐 때 전혀 불안하지 않아? 특히 여성으로서 말이야. 리밍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상하이도 안전해. 다만 조심할 필요는 있지. 그 정도는 어느 대도시나 마찬가지야. 한국만 특별한 건 아니라고. 바로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에서 느낀 안전함이 정말 특별한 거라는 거려. 조심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완전한 안전함이었거든요. 리민과의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그동안 함께 일하면서 서로 존중해왔는데 이런 갈등이 생길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확실해진 것도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이나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요. 다음 날부터는 더욱 체계적으로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 나라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크기보다 품격이라는 말이 현실에서도 통할 수 있는 걸까요? 셋째 날 저녁,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강남 지역을 취재하던 중 시간이 밤 9시가 넘어갔는데 학원에서 나오는 초등학생들이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런던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밤 9시에 아이들이 혼자 다닌다니요. 그런데 정말 자연스럽게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게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지하철역에서 본 모습이었어요.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학원 가방을 메고 지하철을 타고 있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리밍이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국은 CCTV 때문에 억지로 안전한 척하는 거라고. 진짜 사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했던 그 말들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건 CCTV가 있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사람들 자체가 평화롭고 질서를 자연스럽게 지키고 있었어요. 한 초등학생 어머니와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아이가 혼자 학원에서 돌아와도 걱정 안 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 동네는 정말 안전해요. 아이들끼리도 서로 도와주고 어른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거든요. 무엇보다 위험한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런던에 있는 삼촌 집에 갔을 때 밤에는 절대 혼자 나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와는 정말 다르다면서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런던과 이곳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밤 10시가 넘어서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나와 걸으면서 주변을 자세히 관찰해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술에 취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소란을 피우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거든요.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마시는 젊은이들도 봤는데 큰 소리로 떠들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술에 취해서 토하게 됐는데 친구들이 즉시 물을 가져다가 깨끗이 씻어내더라고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뒷정리를 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남에게 피해 주는 걸 싫어한다는 것을요. 법이나 제도 때문이 아니라 그냥 문화 자체가 그렇다는 걸 느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리밍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본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정말 놀랍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밤에도 혼자 다니고 여성들이 새벽에도 조깅을 한다고요. 리밍의 답장은 예상대로였어요. 그런 건 겉모습일 뿐이야. 진짜 문제들은 숨겨져 있을 거야. 그리고 한국은 동질적인 사회라서 가능한 일이고 중국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에서는 불가능해.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동질적이라는 게 이런 안전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걸까요? 침대에 누워 생각해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도시들을 떠올려보면 런던도, 파리도, 상하이도, 베이징도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각각 나름의 매력이 있었지만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은 없었어요.
특히 밤에 혼자 다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게 가장 놀라웠어요. 여성으로서,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이런 경험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다시 한강으로 나갔어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혼자서 조깅을 하고 계셨어요. 할머니들도 혼자서 산책을 하고 계시고요. 이게 정말 일상적인 풍경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가지 확신했어요. 이런 안전함이 단순히 경찰이나 CCTV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요. 경찰관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 CCTV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런 사회를 만든 걸까요? 리밍의 말처럼 단순히 작은 나라라서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정말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더욱 깊이 들어가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넷째 날, 저는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 근처를 산책하던 중 작은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길을 건너던 할아버지께서 넘어지신 건데, 그 순간부터 벌어진 일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먼저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즉시 달려와서 할아버지를 도왔어요. 그리고 누군가 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재봤는데 신고한 지 3분도 안 되어서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의 대응도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할아버지 상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이 마치 훈련된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했어요. 경찰관도 함께 왔는데 주변 상황을 정리하고 교통을 통제하는 모습이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작은 사고였지만 모든 게 완벽하게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모두들 자연스럽게 도우려고 했고,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고,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시스템이구나 하고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깨끗함이나 안전함이 아니라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작동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말이에요. 호기심이 생겨서 근처 파출소에 가봤어요. 경찰관분께 한국의 치안 시스템에 대해 여쭤보니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119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통합관제센터로 연결되고 GPS를 통해 신고 위치가 파악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순찰차나 파출소에서 출동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CCTV 네트워크도 연동되어 있어서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협조라고 강조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을 보면 자연스럽게 신고하고 도우려고 해요. 그래서 작은 사고라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점심때는 서울시청에 가봤어요. 관광 안내소에서 서울의 스마트시티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담당자분이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서울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통, 치안, 환경, 재난 대응 등 모든 분야가 통합 관리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예방 시스템이었어요.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예측하고 방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하철역에서 사람이 많이 몰리면 자동으로 감지해서 추가 열차를 투입하고 교통체증이 예상되면 신호등 패턴을 조정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시민들의 신고나 제보도 실시간으로 처리된다고 했어요.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담당 부서에서 즉시 확인하고 대응한다는 거였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같았는데 알고 보니 정말 정교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에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여러 곳을 다녀봤어요.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역사 안에 있는 CCTV, 비상벨, 안내 방송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요. 지하철 역무원분께도 여쭤봤어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시냐고요. 즉시 통합관제센터에 신고하고 매뉴얼에 따라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특히 혼자 다니는 여성이나 어린이, 어르신들을 더 신경 써서 보고 있다면서요. 저녁에는 강남 경찰서에 가봤어요. 외국인이라고 하니까 정말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더라고요. 한국의 치안 시스템에 대해 궁금하다고 하니 담당 경찰관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119 신고 시스템이 정말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고가 들어오면 평균 3분 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더욱 빠르고요. 그리고 예방 활동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개선하고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서요. 특히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하게 신경 쓴다고 하셨어요.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 귀가 서비스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한국의 안전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정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의 결과였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걸까요?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섯째 날, 정말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한강에서 조깅을 하던 중 한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 순간부터 벌어진 일들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즉시 달려왔어요. 누군가는 119에 신고하고, 다른 분은 할아버지 머리를 받쳐드리고, 또 다른 분은 주변 사람들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마치 훈련받은 팀처럼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모든 분들이 할아버지를 보살펴드렸어요. 그리고 구급차가 오자 조용히 길을 비켜주셨죠. 아무도 구경하려고 몰려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존엄성을 지켜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바로 진짜 품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화려하거나 웅장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택시 기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 대한 인상을 물어보시길래 정말 안전하고 깨끗한 나라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기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자랑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잘하려고 하죠. 그리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면서 함께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릎을 쳤어요. 바로 이거구나 싶었거든요. 한국의 진짜 힘은 화려함이 아니라 이런 겸손함과 배려심에서 나오는 거구나 하고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지난 며칠을 돌이켜봤어요.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의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리밍의 말처럼 한국을 작은 나라로 무시했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바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블로그에 올릴 글이었는데 제목부터 확실하게 정했어요. 내가 몰랐던 한국의 진짜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썼어요. 중국의 웅장함도 인정하지만 한국에서 느낀 안전함과 편안함은 정말 특별했다고요. 크기가 아니라 품질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면서요. 특히 여성 혼자서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사회, 아이들이 혼자서도 학교에 갈 수 있는 사회, 시민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에 대해 자세히 썼어요. 글을 올리자마자 반응이 뜨거웠어요. 영국 친구들이 정말 그런지 궁금해하더라고요. 한국에 대해 잘 몰랐는데 꼭 가보고 싶다는 댓글들이 달렸어요. 며칠 후 리밍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 블로그 글을 봤다면서 좀 과장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예전처럼 강하게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뭔가 생각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몇 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영국 친구들이 제 추천으로 한국 여행을 다녀온 거예요. 그리고 모두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여자친구 에밀리는 정말 감격했어요. 밤에도 혼자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자유로웠어. 런던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남자친구 톰은 한국의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모든 게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더라. 영국도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느낀 게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거요. 몇 달 후 이밍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한국 출장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추천한 곳들을 가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리밍이 한국에서 보낸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한강에서 조깅하는 사진, 깨끗한 지하철역 사진, 밤거리 사진들이었는데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지도 왔어요. 정말 깨끗하고 안전하네. 특히 시민들의 질서 의식에 놀랐어. 중국과는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리밍도 결국 인정하게 된 거니까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말이에요. 1년 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한국 관련 업무를 맡게 된 거예요. 회사에서 한국 시장 진출을 검토하게 됐는데 제가 한국에 대해 가장 잘 안다고 해서 프로젝트 리더로 선정된 거였어요.
다시 한국에 오게 됐을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비즈니스 목적이었지만 여전히 그 편안함과 안전함이 그대로 있었어요. 한국 파트너 회사와 미팅을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 기업들의 정확성과 신뢰성,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문화의 깊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직장인들의 근무 태도였어요. 꼼꼼하고 성실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회의실에서도, 복도에서도, 식당에서도 항상 예의 바르고 정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잘 작동하는 이유를 말이에요. 사람들 하나하나가 자기 역할을 정확히 하고 서로를 배려하기 때문이라는 거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한국에 더 자주 오게 됐어요. 그럴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 더 깊은 부분들을 알게 되는 거였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 의료 시스템, 복지 시스템까지 경험해 보니까 정말 촘촘하게 잘 짜여진 나라라는 걸 느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어느 날 저녁 서울 시내를 혼자 걸으면서 문득 생각해봤어요. 1년 전 리밍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한국은 그냥 중국 따라하는 작은 나라라고 했던 그 말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보는 한국은 전혀 달랐어요. 누구를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만의 독특한 매력과 강점을 가진 나라였어요. 작을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 정말 큰 가치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날 밤 리밍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리밍도 반가워하면서 한국은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 특히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질서를 지키는 문화,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에 감동받고 있다고. 리밍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나도 한국에 다시 가보고 싶어. 지난번 출장에서 느낀 게 많았거든. 중국과는 다른 매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너무 작게 봤던 것 같아.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거구나 싶더라. 이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뻤어요. 리밍이 변한 게 아니라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본 거였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크기나 화려함 말고 진짜 중요한 가치들을 발견한 거였어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한강으로 나갔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처럼 밤 늦은 시간이었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평화롭게 산책하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해봤어요. 1년 전 제가 가졌던 편견들, 이민의 영향으로 한국을 무시했던 제 모습이 정말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깨달음도 있는 거겠죠. 선입견 없이 직접 경험해보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으니까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회사에서 한국 지사 설립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국 지사 설립 책임자로 발령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런던을 떠나서 한국에 정착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고민해보니까 정답이 보였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이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에서 배려심 깊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었거든요. 한국 지사 설립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정부 관계자분들, 동종업계 사람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요. 모든 분들이 정말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문화였어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서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한 정부 관계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하시는 게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에요. 함께 발전해 나가는 거니까요. 이런 마음씨를 보면서 확신했어요. 제가 한국을 선택한 게 정말 옳다는 것을요. 지사 설립 준비를 하면서 82세 김영숙 할머니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강에서 인터뷰했던 그 할머니셨어요. 아, 그때 그 외국 기자분이시구나. 한국에 정착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정말 반가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이 좋아서 여기서 살기로 하셨다니 정말 기뻐요. 우리나라가 작기는 하지만 살기에는 참 좋은 나라거든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한국은 작을지 모르지만 살기에는 정말 좋은 나라였어요. 안전하고 깨끗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나라였어요. 몇 개월 후 한국 지사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어요. 개소식에는 리밍도 참석했어요.
중국에서 특별히 와준 거였어요. 개소식이 끝나고 이민과 함께 한강을 걸었어요. 살아. 정말 좋은 결정을 한 것 같아.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민의 표정이 정말 진심 어린 것 같았어요. 나도 한국에서 많은 걸 배웠어. 중국의 웅장함도 좋지만 한국의 이런 품격도 정말 배울 점이 많더라.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어느 나라가 더 좋은지 경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각 나라마다 배울 점이 있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니까. 이밍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기뻤어요. 우리 둘 다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서 생활한 지 1년이 넘어가면서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것은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였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크지 않아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위대함이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런 한국의 일원이 된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매일 아침 한강에서 조깅하고 깨끗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며 배려심 깊은 동료들과 일하고 있어요. 이밍도 자주 한국에 와요. 이제는 한국의 진짜 매력을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함께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하곤 해요. 중국과 한국, 각각의 장점에 대해서요. 지금 저는 BBC 아시아 지국을 서울에 신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고 싶거든요. 크기가 아닌 품격으로 승부하는 나라, 안전이 시스템과 시민의식의 조화로 이루어진 나라, 한강과 지하철과 공중화장실에서도 일상의 품질이 살아있는 나라, 여성과 아이들이 야간에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나라, 스마트 관제와 AI 119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제가 발견한 진짜 한국의 모습입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이 나라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서 크기보다 품격이라는 진짜 가치를 배워갔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위대함은 크기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품격에서 나오는 걸까요? 자랑스러운 한국, 작지만 세계가 배워야 할 진짜 가치를 지닌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월드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